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업무 정상화를 다시 압박했습니다. 올해 인턴에 합격한 의사가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수련이 어렵고 하반기에나 수련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요 상급 종합병원들이 잇따라 병동을 폐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병동 60여 개 가운데 응급실 등을 줄여 50개 정도만 운영하고 다른 빅5 병원들도 10에서 16% 정도 병상 축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682만 명을 기록해 올 하반기에는 7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설치한 철제 울타리가 지역의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울타리를 치는 사이 바이러스는 확산했고 주민들은 이동에 불편을 호소하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울타리를 철거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6주째 이어지면서 주요 상급 종합병원 병동이 잇따라 폐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남은 의료진의 인력 효율화를 위해 전체 병동 60여 개 가운데 응급실 단기 병동 등을 조정해 50개 정도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기존 500억 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000억 원으로 늘려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다른 빅5 병원들도 수술 감소로 병상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병동을 10에서 16% 정도 줄이고 일부는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동 축소에 따라 의료 인력 재배치가 뒤따르면서 의료진 사이에서는 근무 환경이 바뀌어 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암 치료 분야에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 종합병원과 진료 협력하는 종합병원을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45곳은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 수술이 아닌 항암 치료 후 부작용 관리 등은 암 환자들이 집 근처 진료 협력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암진료협력병원은 암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은 곳으로 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상급 종합병원과 공유합니다. 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젊은 의사는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수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인턴의 경우 내달 2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나 인턴 수련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6년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에서도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수련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늘려서 외과, 흉부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지급하는 보조 수당을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 과목 전공의들에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별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서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수능 무시험 전형을 포함한 다양한 전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의사로 일하는 조건을 담은 지역의사 전형도 제한됐는데 장학금뿐 아니라 군 면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혜은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의료계가 지적하는 건 바로 의학교육의 질 저하입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의대 현장을 방문해 교육 여건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의 의사들이 남게 하기 위한 다양한 입학 전형도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76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경상국립대는 지역 의사 전형을 제안했습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규정을 대학 선발 과정에서 내세우고 대신 장학금과 입학 전형 혜택 등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지역 의사제와 유사한데 군 면제까지 정부와 논의해보겠다는 파격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첫 해에는 5명에서 10명 수준으로 선발하고 이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처음에 조금 적게 시작하지만 한 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매년 조정해 나가는 이런 게 지역 의사제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수 의료 전형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대는 수능 점수를 보지 않는 무수능 지역 인재 전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비중도 정부가 추진하는 60%를 넘어 80%로 늘리려는 대학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늘어난 의대 정원만 1,600여 명. 이른바 지방 유학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의대 입시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인 가운데 의사들을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한 입학 전형 경쟁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가 사교육 시장에서 영리 행위를 한 교사는 수능 출제진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의 수능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수능 출제진 선정 전에 소득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자를 확인해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시기관을 설치해 수능 출제 인력풀이 사교육에서 활동하는지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수능 영어에서 사교육 문항과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것과 관련해서는 사교육 문제지와 사설 모의고사는 물론 비공개나 온라인 강의 내용까지 최대한 확보해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가 킬러 문항과 더불어 유사성 검증도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은 15% 정도로 5년 사이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살을 시도한 사람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응답한 성인 2,800여 명 가운데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이 14.7%로 2018년보다 3.8%포인트 줄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44%로 가장 높았고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42%, 정서적 어려움이 19%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3만 6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64%로 남성보다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교량 붕괴 사고로 실종된 6명 중 2명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현지 시각 27일 로이터 등이 보도했습니다. 메릴랜드주 경찰은 두 남성의 시신이 붕괴된 프랜시스 스콧 키브리지 중앙부 근처 약 7.6m 수심에서 트럭에 실린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은 각각 멕시코와 과테말라 출신의 35세, 26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의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수중 음파 탐지기도 닿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심해에서의 추가 시신 수습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교량 노면에 움푹 들어간 곳을 메우던 작업반원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 사망 가능성이 높은 걸로 추정됩니다. 치사율 100%,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야생 멧돼지의 이동과 사람의 접근을 막는 철제 광역 울타리인데요. 주민 불편 호소와 함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홍성욱 기자입니다. 도로를 따라 설치된 철제 울타리. 지난 2019년부터 환경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주범인 야생 멧돼지 이동을 막겠다며 설치한 광역 울타리입니다. 높이 1.5m 기둥과 철조망을 둘렀는데 전국에 설치된 길이가 1,800km가 넘고 비용은 1,1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편의상 대부분 도로를 따라 설치했다는 것. 곳곳이 끊겨 있거나 빈틈투성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설치된 광역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바깥쪽은 강이 흐르고 있어 애초에 멧돼지 이동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이 울타리 설치로 경관만 해친 꼴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마을 곳곳이 철제 울타리로 가로막힌 주민들은 벌써 2년 넘게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곳곳이 구멍이라 얼마나 효과적일지 주민들은 반문합니다. 가다못해 마을 안길 뭐 이런 데 다 열려 있잖아요. 이 중간에만 막아놓는다고 안 가나? 이 효율성이 없지. 울타리를 치는 사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강원과 경기 지역을 벗어나 경북과 충청으로 확산했습니다. 농장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강원과 경기, 인천, 경북 지역 농장 40곳에서 13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울타리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민원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해 일부 자치단체는 철거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광역 울타리 설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지연시켰다며 철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소강 상태라고 해서 울타리를 철거해버렸다가 만약에 재확산되면 다시 재설치를 한다던가 다른 또 전략을 추가로 투입한다던가 하게 되면 비효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기 단계는 여전히 심각. 바이러스는 이미 퍼진 상황에서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는 광역 울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이렇게 멧돼지를 막기 위해 설치한 울타리는 특히 야생동물에게 큰 족쇄입니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사냥이 대표적인데요. 겨우내 엄청난 수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폭설이지만 울타리 역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어서 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 하순 큰 눈이 내린 강원 설악산. 계곡 다리 아래 사냥이 한데 뭉쳐 죽었습니다. 사체가 훼손돼 서너 마리 정도로 추정하는데 어미와 새끼들입니다. 겨울철 사냥 먹이는 주로 나무 껍질이나 이끼류. 폭설이 내리자 먹이를 구하지 못했고 산 아래로 내려오다 끝내 한자리에서 집단 폐사했습니다. 아, 저게 사냥이구나 했는데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네. 누워 있는 거였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안쪽으로 또 두 마리가 같이 나란히 폭에서 이렇게 좀 폐사가 됐죠. 이제 죽은 거예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사냥은 사체를 발견하면 멸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넉 달간 신고된 사냥 폐사체는 모두 277마리, 평년보다 10배 이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이 죽었습니다. 겨우내 잦은 폭설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ASF 광역 울타리입니다. 최근 촬영한 영상, 먹이를 찾지 못한 사냥이 도로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눈 속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합니다. 사냥 이동을 가로막는 건 아래를 둘러싼 철제 울타리. 울타리와 절개지 사이 눈 속에서 헤매던 사냥은 길을 찾지 못하고 서서히 탈진합니다. 시민단체 모니터링 결과 최근 폐사한 사냥 대다수는 강원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지방도 제453호선과 국도 제44호선 주변이었습니다. 대부분 DMZ 근처나 설악산 주변인데 모두 광역 울타리 경계와 겹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사냥들이 많이 빠져서 그걸 허우적거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구멍을 찾아서 도로가로 나오는 사냥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사냥들이 다시 들어가질 못해요. 빽빽이 감싼 철제 울타리에 막혀 겨우내 집단 떼죽음을 당한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사냥. 생태 단절에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비판과 함께 울타리 개방과 철거를 요구하는 현장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사과꽃과 백꽃 개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과수 농가마다 과수 화상병 발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따뜻했던 겨울로 올해는 과수 화상병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방역당국이 적기 방제와 꼼꼼한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배나무 잎과 줄기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바짝 말랐습니다. 일명 과수 흑사병으로 불리는 과수 화상병입니다. 한 번 감염되면 치료 방법이 없는 데다 확산 속도가 빨라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첫 발생한 뒤 매년 꾸준하게 피해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평균 기온이 과수화상병 피해가 가장 심했던 2020년 상황과 비슷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수꽃 피는 시기가 최대 열흘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자 당국이 방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병원균이 비바람이나 곤충을 통해 전염되는 만큼 개화기에 맞춰 제때 방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0년 사과농원이 초토화됐던 경험이 있는 서우범 씨는 농진청이 제공하는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 방제에 나섰습니다. 사과 산업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는 힘들지만 그 화상병 소독을 철저히 해서 더는 화상병이 번지지 않도록. 농진청은 이달 말까지 사전 방제를 반드시 맞춰주고 개화기에도 2번 이상 약제를 살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일 위험한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개화기입니다. 그래서 꽃이 펴 있을 때 그 방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수화상병 예방 지름길은 오로지 적기 방제뿐입니다. 예방 약제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을 골라 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인증 표시 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에서 만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에 마크를 부착하도록 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전자제품은 재생원료 사용률이 20% 이상, 기타 제품 용기와 식품용 페트병은 10% 이상일 때부터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률이 73%를 넘어서 올해 가입자가 7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38만 명으로 18에서 59세 사이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73.9%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498만 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51%를 차지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1년 새 18만 명 늘어난 682만 명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98만 명 정도는 월 10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8,000여 명이고 수급자 가운데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치킨과 커피, 편의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가맹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 조사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여러 건 신고가 접수된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32건을 신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합니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에 대한 허위 과장 정보 제공과 지나친 필수 품목 지정, 점주 동의 없는 판촉 행사비 전가 등을 집중 조사해 7월까지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가맹본부는 지난 2022년 기준 8,100여 개, 가맹점은 2021년 기준 33만 5천여 개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 지수인 세계 국채지수에 이번에도 편입되지 못했습니다. 세계 국채지수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 FTSE 러셀은 FTSE 채권시장 국가 분류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FTSE 러셀은 국채 발행 규모와 국가 신용 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통상 3월과 9월 세계 국채지수 편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결정합니다. 세계 국채지수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24개국의 국채가 편입돼 있으며 추종 자금은 약 2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0년 동안 밀린 양육비만 1억 원에 가까웠는데 재판부는 이 남성이 자녀와 전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4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두 자녀는 아내가 키우기로 하고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약속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A씨가 지급했어야 하는 양육비는 모두 9,600만 원. 하지만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엔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서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 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A씨가 미성년 자녀와 전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에게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9월엔 양육비 미지급 사건 첫 형사재판이 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2개월 뒤에도 3,800만 원을 주지 않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처음으로 실형 판결이 나오자 고무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 재판부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계셨다는 뜻이고 그것이 선례가 돼서 다음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그런 처벌이 이제 좀 나올 수 있게 됐고 하지만 형사 처벌을 떠나 받지 못한 양육비를 돌려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의 생계를 위해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할 수 있을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모유를 통해 흡수된 초미세 플라스틱이 자녀의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다용 박사팀은 초미세 플라스틱이 모유 성분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를 먹은 자손은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일어나 비정상적인 과체중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초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모유를 먹은 자손은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나 섭취량의 증가가 없어도 몸무게와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유를 분석한 결과 비만도와 관련이 높은 지질 성분은 증가하고 뇌 기능에 중요한 성분은 감소해 있었는데 이는 모유를 먹은 자손의 혈액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됐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죽이나 식품, 의약품 등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화합물로 바꾸는 새로운 공정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용 박사팀은 이산화탄소를 포름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포름산 생산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물질 가운데 이산화탄소 전환율이 가장 높은 물질을 이용해 촉매에 맞는 온도와 압력을 최적화한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공정들의 경우 이산화탄소 전환율이 38% 수준이지만 이 공정을 이용하면 효율을 82%까지 높일 수 있어 포름산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출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없는 대용량 고성능 전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유승준 교수팀은 발화 위험이 있는 유기용매를 물로 대체해 기존 리튬 이온 전지보다 안전하고 성능과 효율성은 높인 차세대 전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아연과 브롬을 이용한 전지 기술에서 아연 금속과 물 전해질이 만나면 성능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연 이온 양을 3배 늘리고 수분 함량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지는 고용량으로 10,000사이클 이상 안정적인 충전과 방전이 가능했고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없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폐플라스틱 등의 자원 재활용 사업은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며 다음 세대의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가 29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들도 의식적으로 재생원료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 일상생활 속 자원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